예, 2026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합 1602호 윤석열 피고인, 조태용 피고인, 장호진 피고인, 이시원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심우정 피고인 출석했고, 특검 측에서 5분 월요일과 동일하게 나오셨죠? 변호인들도 동일하신 것 같은데. 일단 최명성 변호사님, 유정아 변호사님 안 보이시네. 조태용 피고인 변호인 이현섭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나요? 남윤중, 정태원, 이헌섭 변호사님, 임성근. 네, 장호인 피고인 변호인의 임성근 은연지 변호사 두사람 예. 출석했습니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예. 율촌에서 김상영 변호사 출석했고 오후에 오정환 변호사 출석. 김상영 변호사님, 예.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님, 예. 로백스의 나유엽 변호사님, 예. 지난 7월 20일에 피고인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 증거 체부를 마친 다음 오늘 나머지 증거를 조사하고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증거 내용 고지하시죠? 예, 특검 측에서 증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아직 조사 안 된 피의자 신문 조서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조태용 관련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순번 284 조태용 피의자 신문 조서에 6888조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8월 21일자 이종섭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외 진술이 나오지만 참모로서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로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조태용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2023년 9월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을 일을 더 시켜야 하니 대사 등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나 사의 표명 후에 며칠 뒤든 일주일 뒤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9월 조국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낼 수도 있는데 호주 대사는 12월 연말 인사에 공석이 될 수 있냐 도저히 안 되냐고 물어보았고 조국의 황소진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와 같은 녹취록에 의하면 2023년 11월 19일 조태용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이종섭을 보내자는 지시를 받아 조국의 실장님께 이종섭을 이제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 같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에 대한 조태용 피고인의 진술 관련입니다. 여러 차례 법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심사에서 조태용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외교부에서 별도의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회의를 안 한 이유는 안보실장인 본인께서 지시를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후배의 외교부 직원들이 서면 심사로 진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된 사람이 공관장으로 부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태용 피고인은 공관장 부임과 출국금지는 너무 맞지 않는 일이고 출국금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공관장으로 못 나가죠.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호주 대사로 발표를 했다는 게 참 이게 하면서 말끝을 흐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관장은 수시로 귀국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관장이 부임지를 떠나면 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옆 나라에 가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1년에 2차례나 귀국하는 공관장은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이종섭 대사에게 귀국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외교부 측에서 내릴 것이고 외교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귀국을 회피하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 호주 정부에서 체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어쨌든 호주 대사로 출국을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렵다는 부분은 조태용 피고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망 순번 336 조태용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조태용 피고인은 최혜병 사망 사건을 누구로부터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비대면 서류 보고는 아니고 대면 내지 유선 보고였을 것이고 단순 자살 사건 외에 거의 모든 군내 사망 사건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다음 조태용 피고인은 이와 같이 최혜병 사망 사건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진술을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각은 기억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대면 또는 유선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앞서 조태용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태용 피고인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최혜병 사망 사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근데 이후에 해병특검 조사 때는 그 당시 참모로서 고민 끝에 행동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진술을 해서 국회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최고위 지휘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기계적 자동적으로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던 사실을 조태용 피고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크게 화를 내고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하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질의를 하니까 조태용 피고인도 임기훈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일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3일 후에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조태용 피고인은 직접 연락을 받아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외 순방 다녀올 동안에 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내가 돌아와서 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서류를 넘겼다고 말을 해서 저에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달라고 했고 저는 바로 비아폰으로 대통령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이첩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하고 조태용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시원에게 최혜병 사건 수사 기록이 경북청으로 이첩되었다는데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첩 관련 지시사항 위반이 있는 것 같다. 지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시원 피고인은 조태용 피고인으로부터 국방부가 기록을 돌려받고 싶어 한다는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조태용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시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인정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업무 스타일상
화를 자주 냈지만 추후 보고를 하면 수긍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자 범위 축소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기록 이첩 담당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조태영 피고인에게 말을 했고, 조태영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께 기록 반환에 대한 검토 내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의 보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단장부터 말단 지휘관까지 모두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태영 피고인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워딩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비서관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해서 위와 같은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피고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역시 이시원 피고인께서 조태영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조태영 피고인 본인도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조국래 외교부 기조실장이 2014년 3월경 부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는 어려우니 그 이전에 부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 조태영 피고인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특임 공관장이 다른 공관장들과 비교해서 프로세스가 늦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에게 2014년 1월경까지 호주 대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호진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고 장호진 피고인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까지 뭐 진행을 하라는 취지의 진술이 좀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종섭 장관에 대한 그 호주 대사 임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를 조태영 피고인이 장호진 뭐 다른 외교부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조태영 피고인이 인정을 하고, 이러한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장 임명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조태영 피고인은, 이거는 순번 434 조태영 피의자 신문조서 2회입니다. 조태영 피고인은 큰 틀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공관장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국가안보실장이 공관장 인사에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지만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까지도 관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피고인 장호진 관련해서 장호진의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조태영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유사한 취지인데, 국가안보실은 외교부 공관장 인사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데 외교부 장관 차관이 어디 대사가 비는데 누구 어떨까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면 정기 공관장 인사에서 뭐 한 번에 10명씩 하는 경우 외교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짜서 이견이 없는지 안보실에 보여주고,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이와 같은 외교부의 의견을 외교부와 조율을 해서 그리고 인사비서관실에게 보냈는데, 결국에는 장호진 피고인께서는 대통령이 공관장 인사를 외교부 장관 마음대로 하지는 말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도 관여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조태영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기로 했으니 알고 있어라, 인사 쪽에 따로 연락이 갔을 거야 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후 2013년 11월 뭐 여러 차례 제시됐던
조구래 황소진의 녹취록에 의하면 2023년 11월에 이제 조구래 기조실장에게 조태용 피고인 등이 구체적으로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하는데 장호진 피고인은 왜 2023년 11월로 시점이 정해져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자고 그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답변을 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조구래 황소진 녹취록에서 장호진 피고인이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권을 모로코 대사 등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장호진 피고인은 조태용 피고인으로부터 이종섭을 빨리 호주대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영어 공인시험 성적표 제출 없이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받자 장호진 피고인은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특임 공관장 자격 요건을 낮췄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원칙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영어 안 돼서 못 보낸다고 하면 인사국장을 바꾸라고 하겠죠. 라고 답변을 해서 영어 공인시험 성적표가 외교부 지침상 공관장 자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종섭의 대사 임명 이유를 방산 수출 필요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피고인 장호진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 여러 차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방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군인 출신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직업 외교관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이종섭을 대사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교체 가능한 자리 중에 방산이 중요한 나라가 호주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종섭을 대사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고 대사로 교체 가능한 자리 중에 방산이 필요한 나라가 호주였기 때문에 호주를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이 출국금지 상태임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종섭 발령은 2014년 3월 4일쯤 났는데 아마 3월 5일 오후쯤에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가 출국금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아랫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간단하게 출국금지 된 상태라는 말만 듣고 알겠다고 맞췄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시원 비서관이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이시원 비서관 외에 저에게 출국금지 관련 내용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출국금지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시원 피고인으로부터 이종섭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조태용 피고인은 2024년 3월 6일 이종섭 장관에게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3월 5일 경에 이종섭이 출국금지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3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오찬 참석 후에 동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온 팀과 대통령 오찬에 참석을 하고 세종시에 가서 국무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이종섭이 출국금지 됐다는데 어떡하지라는 대통령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종섭 대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법정에서 장호진 피고인이 했던 증언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는 이시원으로부터 이종섭 대사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합니다. 장호진 피고인 본인이 2주 연기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 자체도 몰랐다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2주 연기 지시는 대통령 또는 이시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호주대사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호주 대사의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순번 419 장호진 피의자 신문조서 2회 관련 증거조사입니다. 장호진 피고인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장호진 피고인이 조구래 등에게 이종섭 장관을 1월에 호주 대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조태용으로부터 시점을 특정받아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5일 저녁 또는 3월 6일 아침에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받고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4-5시간 정도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 및 그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이종섭 장관에게 3월 6일 아침에 전화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에게 3월 6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출국금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 절차는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이종섭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경위로 듣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2014년 3월 8일 13시 57분 황소진 인사국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는 연락을 하기 이전에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외에는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출금이 해제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음 피고인 심우정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심우정은 순번 285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청장 형사 1부장으로 피고인 심우정께서 재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그리고 박성재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박성재 장관님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피고인 이시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할 때 이시원 비서관과 같은 검찰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에 대한 공수처 고발, 특검법 발의, 탄핵 추진, 이종섭 사의 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대변인실의 언론 스크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는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순번 153-1 법무부의 그간 경과정리 문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가 됐었는데 이 문건의 제시를 받자 피고인 심우정께서는 2024년 3월 5일 MBC 보도 공수처 관계자의 수사 관련 언급 최초 보고를 받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이종섭의 출국금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우정 피고인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5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최초 생성한 정보보고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해외 도피 출국금지에야 보도 관련 보고를 열람을 하자 2024년 3월 5일 이날에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6일 심우정 피고인께서는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이종섭의 이의신청 접수 및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지난번 법정 증언에서는 이종섭의 이의신청 접수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 관련 보고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은 해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피고인께서는 이재유의 진술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재우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유에게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출국금지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은 없지만 이재유 증인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사안은 장관 결심을 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관으로서는 장관이 결심을 한 사안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여깁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결국 이재유가 위와 같이 실무정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미 박성재 장관에게 보고를 마친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관이었던 신부장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그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추가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던 녹취록. 예, 이거 다 증거 동의했기 때문에 예. 2024년 3월 6일 황소진 김한중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김한중 대사에게 귀국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 증거조사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임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호진 피고인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는 그 시점에 관해 가지고 지금 조사 당시에는 2024년 3월 5일 오후나 3월 6일 오전이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진술을 했다가 지난 기일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3월 6일 오전에 09시 20분 무렵에 이종섭 국방장관과 점심 약속을 하려고 전화했던 것을 비춰보게 되면 09시 20분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시점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장호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재판장님. 예, 이시원 피고인 측. 네, 저희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금 장호진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피고인 신문 당시에 이제 출국 금지 사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들은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장호진 피고인이 정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모두 의견 진술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후 저희 의견 진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피고인 측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서중 조사 관련해서 45페이지 관련인데요. 3월 5일에 정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서 3월 5일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증거 기록 1152쪽입니다. 이 정보 보고의 실제 작성자인 김정원은 3월 6일자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무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사였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갑자기 3월 6일자는 모두 다 제외하고 쏙 빼놓고 계속적으로 3월 5일자만 보여주면서 그래서 3월 5일 날 된 게 아니냐라고 하니 2년이 지난 후에 1, 2년이 지난 후에 보고받은 사람은 그럼 3월 5일자로 돼 있으면 3월 5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6일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4페이지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에 피고인 심우정은 3월 6일자에 출국금지 상태를 인지했다고 먼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장관의 결심 사항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재유의 증언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이재유의 발언에 의하면 그날 결심된 것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장관님께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결심이라고 피고인이 진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지금까지 더 계속 진행이 됐고 혹시 피고인 신문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다 진행됐고 예정대로
예,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0시 30분이고 아마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오전 12시까지 시간이 닿는 한 진행을 하고 못 미치면 2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해당 변호인과 피고인 순서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나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특검 측에 구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하시죠. 죄송합니다. 증거를 추가로 내셨네요.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7월 22일에 추가 증거 내셨죠? 예, 그거 조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예, 오늘 진술하시고 구형하시죠. 이제 구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술로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의견서를 준비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술로 말씀드리는 중에 도착하면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의견은 특검보 이금기와 김숙정 특검보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변호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검사는 순직 해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범인 도피죄 등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7명에 대한 증인 신문, 서증 조사, 피고인 전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관한 특별검사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비롯한 공소사실의 주요 쟁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3년도 더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병사 한 명이 명령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잘못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여 7월 30일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은 경로하며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전화하여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질책하였고, 이에 이종섭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날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하였던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 등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한편 피혐의자를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취지로 수사 결과의 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은 8월 2일 이미 보고한 대로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이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종섭은 즉시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재검토하게 하였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결국 사단장 등은 피혐의자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현장 지휘관 2명만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기록을 회수한 바로 그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 박정훈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집단 한 명 수괴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은 수사 결과 변경과 기록 해소의 배경에 VIP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였고, 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은 대통령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윗선은 없다 라고 답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첩 결재를 할 때 확신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외압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VIP 경로설로 더욱 확산 증폭되었고, 2023년 9월경에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고발과 이종섭 장관 탄핵, 특검법 발의가 추진되면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소위 VIP 경로설의 실체, 즉 피고인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나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을 피하고자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해버렸고,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피고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켰고, 이후 공수처의 수사마저 회피하고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개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범인인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호주대사로 임명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검증이나 자격심사를 거치라는 등의 명시적인 지시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범자들 사이에 공모 사실이 없음을 항변하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장차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직 공무원들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 모든 공무원들을 통할하고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공관장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과 관여 공무원들이 모두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 내에서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형식적이나마 통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을 해외로 내보내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범행을 가리고 은폐할 수 있었기에 그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을지라도 마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일사불란한 조치와 지시 이행 행위가 있었고, 결국 호주대사 임명과 출금 해제 및 출국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자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수직적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고, 상급자의 의중이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도 전달되고 이행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 사건에서도 일부 확인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소속 김정원의 업무 수첩에는 변호사 확인 내용 보고서에 넣어라 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종섭 측의 주장을 심사 자료 등 문서에 그대로 반영하라는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조태용과 조구래, 피고인 장호진과 황소진, 이종섭과 황소진 사이의 통화 녹취록 또한 상급자의 지시는 물론 그 의중까지도 구두로 직접 하달되고 하급자들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지시나 명령 문서가 아니라 구두 지시와 메모, 통화 등으로 명령권자 또는 상급자의 의도와 의중이 전달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 조직 전체가 그 지시를 이행하고 조치하는 것은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오히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주체이자 이종섭과 함께 기록 회수 및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하고 지시받은 당사자이고, 피고인 조태용은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 지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시원은 기록 회수를 지시받아 이를 전달하고 박정훈에 대한 항명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자로서 그 진실과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VIP 경로는 물론 피고인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 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형사 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 이시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검사 재직 시부터 신임하던 후배 검사 출신으로서 지난 기일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비록 1개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는 하나 당시 민정수석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감고 침묵한 채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금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종섭이 일찍이 2023년 9월경에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이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여 공무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입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 5월경 박정훈 항명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어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겨우 한두 가지의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본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외압 사실을 폭로한 박정훈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국가 권력과 홀로 진실 게임을 벌려야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수사외압을 주장하는 거짓말쟁이, 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려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피고인들이나 관여 공무원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회합이나 모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도 상급자의 의중을 헤아려 이행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 전원이 함구하는 것은 수직적 위기 질서에 따라 명령과 지시가 일사불란하게 이행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직권남용 범행이 실현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명령 복종의 구조를 외면한 채 지시와 이행의 각 단계와 관여 공무원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해하고 해체하여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 법정에서 외교부 기조실장으로서 국가안보실장이던 피고인 조태용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조구래 실장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찻잔 속의 태풍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표현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만큼 관리된 사건이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이는 조직적이며 관리된 은폐, 즉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은폐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구래 실장은 특검 수사 시에는 이종섭이 미일 중러 유엔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도 다들 웃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굳이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지?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스스로도 호주대사 임명에 의문이 있었다는 자인 진술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한 그가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었는데 이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태도이자 특검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상급자였던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묵이 이어지는 모습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일부 피고인들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하여 호주와의 방산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이종섭이 적임자라고 할지라도 탄핵을 피하고자 장관직을 사임하고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 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한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속도와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기어이 호주대사로 발령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석열이 외교관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당초 방산협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누군가를 호주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피하고자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하자마자 이종섭을 어디든 대사로 임명하여 외국으로 내보낼 의도로 적당한 대사 자리를 물색하던 중에 현직 호주대사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호주대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태영 등의 진술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한편 다른 피고인들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하여 대체로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동원된 위 각 부처와 대통령실은 국가 권력의 중추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각부와 기구의 장으로서 그
그 자체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설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범인 이종섭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법률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조차도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 대한 탄핵 추진, 그에 따른 사임, 특검법 추진과 거부권 행사, 공수처 고발과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실시, 그리고 출국 금지 사실 등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그간의 경과만으로도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중추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정도의 추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인 도피의 의도가 없었고 공간과 관저가 공개되어 있는 대사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느냐라고도 주장합니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알고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장병 수사회와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2024년 3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인사권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이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섭 장관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장관의 사의를 제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진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야당은 수사위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은 2023년 9월 12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 후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피고인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은 물론 법률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여 내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런종섭이라는 조롱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국가 권력의 중추에 있던 피고인들의 상식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 사이에 이토록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특별검사부 김숙정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범인 도피죄의 경우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요한 양형 인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호주로 도피시킬 경우 공수처가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음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피고인들은 호주 대사의 연락처와 소재가 공개되어 있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이종섭이 당연히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므로 수사에 곤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컨대 호주 대사관 업무가 과중하여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곤란할 뿐 아니라 실제로 발부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설령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외교관을 상대로 외국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과 국가적 망신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을 만큼 범인을 꽁꽁 숨겨주어야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소환하거나 그 신병의 확보를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종섭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피의자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 증거 확보와 소환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식 공문을 통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종섭이 진술서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덧붙여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종섭이 출국하여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그 소재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속히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법리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종섭이 호주 대사를 사임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없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통하여 초대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부터 이른바 친윤 검사로 지칭되는 인사들이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팀에 대하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등 수사가 대통령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종섭에 대한 수사는 호주 대사라는 신분에 따른 장벽과 수사기관의 지휘부 자체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장벽, 즉 이중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통제의 장치, 즉 수사기관마저 권력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위하여는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이 필요했다. 호주로 출국하더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특임 공관장은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그대로 부임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부임시킨 인사이므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했다. 출국 금지 해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질책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의 질책 이후 실제로 진행된 조치는 피혐의자 범위의 축소와 이첩된 기록의 회수였고 나아가 군사법경찰기구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지휘체계나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사고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첩 보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로와 질책의 실제 목적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군사법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그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그 범행의 동기와 목적마저 사후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피고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명시적인 회합이나 모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행의 경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의 은밀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경로와 질책을 함께 겪었거나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관련자들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형사 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함구하는 것만으로도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묵의 카르텔은 이 사건의 부수적인 정황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와 법무부라는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동원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피고인들은 방산협력의 필요성, 대통령의 인사권, 절차 준수라는 표면적 명분을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산협력은 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에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였고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되었고 수사기관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일회성이 임명에서부터 출국 금지 해제에 이르는 매 단계마다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묵시적 공모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이 임명 25일 만에 그리고 부임한 지 단 열흘 만에 귀국하여 사임한 경위는 국내에서 이른바 런종섭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에도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개입으로 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경찰로 이첩하려 했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었고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 항명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수사 외압 사건의 혐의자는 국가가 부여한 외교관이라는 신분의 보호 아래 형사사법 절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소극적 반감과 침묵이 우연히 겹쳐진 결과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법정에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였다는 진술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관여한 이들이 지금까지도 그 실체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사건이 태풍이었다면 그것은 찻잔 밖으로 번지지 않은 작은 소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들을 차례로 관통하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뒤흔든 태풍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고도 서로의 침묵에 기대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명시적인 지시나 문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침묵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사정은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당시 직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징역 5년을, 피고인 조태영에 대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 장호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피고인 이시원에 대하여 징역 2년을, 피고인 박성재에 대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 심우정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먼저 최종 변론하시죠. 여기 실무라 상기 좀 쓰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작지? 전체 화면 여기 화면 자체가 저기 화면 이상해. 예,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기 그 기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2025년 11월 26일자 YTN 기사입니다. 여기 계신 최상병 특검은 작년 11월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한 5명의 공수처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을 보시면 공수처 지휘부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성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정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김성규 부장검사는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최상병 수사의 어떤 수사 방향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위를 도피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검 공소 사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오직 수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도피시켰고 이를 위해 출국 금지 해제와 인사 검증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혐의는 사후적 결과론이라는 동일한 오류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원인과 호주 대사 부임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다는 결과 그 사이에 특검은 마치 처음부터 도피의 불법적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거꾸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설입니다. 국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우연히 공수처 수사 시기와 맞물렸다는 사정을 악용해서 범죄로 둔갑시킨 것은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를 범죄로 단정해버린 전형적인 사후 확증 편향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선 범인 도피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인 도피죄가 성립되려면 행위 당시에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목적, 즉 도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외교적 활용 방안은 특검이 문제 삼는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이미 형성돼 있었습니다. 여기 순번 6번 2023년 9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종섭 전 장관이 사임한 직후인 2023년 9월에 대통령실은 이미 그의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대사 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라고 강조했고 이 장관이 한미 동행을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군사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앞장섰으며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2023년 9월 13일 공수처 수사를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시점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사건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개최하는 안보 파트너국이자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핵심 전략 국가입니다. 또 이 점은 피고인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순번 94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여기 하단에 피고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그 함정 수주권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수사를 차단하려는 자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인사의 배경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피고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영 안보실장, 장호진 외교부 차관 이 세 분 모두 특검 조사에서 일치하여 방산협력과 호위함 수주를 위한 적임자 발탁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의 장관, 차관, 실장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상 수사 차단 목적이라는 특검의 자의적 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특검은 인사 시점과 수사 시점의 근접성만으로
고의를 무리하게 추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차단할 급박한 수사가 실제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 실제 수사 상황을 냉정하게 복기를 해보면 사정은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특검은 당장이라도 뭐 큰 수사가 진행될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당시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한 이후에 무려 6개월 동안 이종섭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세계일보 2024년 10월 1일자 기사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무려 2,400여 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소된 사건은 당시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범 이후 3년을 통틀어도 공수처가 당시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 시기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역시 1년 넘게 종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결국 최상병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가 스스로 수사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정당한 인사를 두고 뭐 실효적 수사를 방해했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긴급하고 실효적 수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전제 자체가 이 공수처 수사 내용으로 반박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에 공수처 고발을 가사 일찍 알았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점 자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순봉 94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기사 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검토를 좀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시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사건이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걸 가사 인식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순번 151-2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관련 보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하면서 주소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상이라고 편법 기재로 법적 통지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본인조차 자신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출국 절차를 받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5월 8일에 나온 판례입니다.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220-651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출국금지 시 정상적인 통지유예를 했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실제 이 판결에 따라서 성남FC 감사했던 A 변호사는 출국금지 통지 유예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통지 유예조차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하물며 대법원이 명시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주소불상이라고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편법으로 피의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권을 짓밟은 공수처 행태, 이런 행태야말로 엄밀히 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적인 수사였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까지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피공범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포렌식하라며 휴대폰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 범인 도피라 칭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수사기관의 적반하장일 뿐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수처는 당시 언론 KBS를 통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 중이며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서류를 남기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내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공수처 스스로 사실상 출국에 이의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던 공수처가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혼란을 야기한 것이고 이런 방치와 번복이야말로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해서 출석하고 휴대폰도 제출하는 등 협조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공수처는 스스로 6개월간 아무런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였으며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범인 도피죄가 요구하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해 살펴보면 특검은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압력을 가해 출국 금지를 부당하게 해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모의 상대방으로 주장된 박성재 장관 본인은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의사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이시원 비서관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피고인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다 진술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그 출발점에 위법한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지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아가 출국금지 해제는 애초에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공수처 의견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심의 의결에 참여했고 위원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해 살펴보면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가 형식적이고 외국어 능력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특임공관장 제도 본연의 운영 방식이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현실적 관행일 뿐입니다. 전임 호주 대사 김한중은 특임 공관장의 경우 자격심사가 통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진술했고 인사실무를 총괄한 황소진 인사기획관 역시 특임 공관장 자격심사가 통상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 공관장에게 외국어 시험을 요구했다가 외교부 순혈주의 강화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힌 전례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2008년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 과거 특임 공관장도 일반 외교관과 동일하게 영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외교부와 청와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 이 제도가 사라지고 특임 공관장 자격 심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돼 왔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특임 공관장의 경우 외국어 능력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진술했고 신은영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담당자도 역대 특임 공관장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진술했습니다.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 역시 자격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담당 실무자부터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이런 관행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심사만 유독 부실했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결코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 2006년 5월 11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약 11개월 동안 임명된 재외공관장 47명 중 28명, 약 59.5%가
특임 공관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비외교관 출신이 무려 78.6%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20%대, 문재인 정부의 30%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대사 방지법까지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보시면 그 이경은 총영사는 대장동 사건 맡은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이고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이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란 얘기도 나옵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물이 다자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 대사를 맡은 건 1990년 이후에 근 3,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말비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특임 공관장의 문제에 대해서 한 전직 외교관은 방산 외교 수요가 있는 곳이나 OECD처럼 고도의 고도의 경제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면 특임 공관장이 적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방산 외교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말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26년 5월 11일자 또 다른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 정부는 특임 공관장 임명하면서 어떤 자질을 갖췄냐라는 질문에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이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시민단체 대표 출신이나 여당 관계자들이 잇따라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쭉 확인됩니다. 이분들은 추측컨대 외국어 능력과 관련해서 따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한 방식으로 제출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실태와 비교를 할 때 적어도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산협력 실부를 직접 담당했던 구체적 전문성을 갖춘 인사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박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사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전문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수많은 특임 공관장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군 출신 인사를 호주 대사로 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도피 목적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 2024년 6월 17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우리 정부는 후임 호주 대사로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이어서 또 다른 군 출신 인사를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정부가 호주 대사직의 군 출신 인사를 잇따라 임명한 이유는 호주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의 핵심 파트너국이기 때문입니다. 후임 인사에서도 방산협력이라는 동일한 기준과 목적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 발탁이 특정인을 빼돌리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호주 대사 임명은 방산과 안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고 출국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공수처 수사는 6개월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는 독립된 위원회의 적법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사건만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늘날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제도 본연의 현재 진행형 관행입니다. 후임 인사에서도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책적 성격을 다시 한번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범인 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외교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피고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런 사정을 두루 헤아리시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들은 다 하신 건가요? 안 하시고요. 예, 다음 피고인 순서대로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그 심리에 수고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제가 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좀 많다 보니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지를 못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개 재판부에서 직권남용하고 이제 범인 도피하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제시된 증언이나 뭐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냥 느낀 바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오히려 뭐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의 전남 광주 고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었고요. 전혀 그런 건 모르고, 최상병 그 다른 사건에서 법정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마 그 국군 장병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저만큼 관심 가지고 국가가 예우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정말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정권 같았으면 뭐 대통령이 좀 애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사고가 나면 전부 이런 식으로 결과 책임적,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복불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저한테 보고한 국방비서관한테 질문을 해보니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니 제가 다들 있는 아침 회의 자리에서 장관에게 뭐 비밀리에 제가 뭐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대통령 경로설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경로를 한 건지 뭐 좀 질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에게 아니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나한테 보고를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저 국방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한테 혼나고 나니까 대통령 경로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세상에 뭐 비밀리에 뭐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최상병의 그 안타까운 사망에 관련된 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뭐 어차피 법에 따라서 경찰이 또 나중에 검찰을 거쳐 민간 법원에서 정확하게 수사 재판을 할 것이고, 또 뭐 장관의 뭐 지시를 위반했다는 그 사람에 대한 또 뭐 사건은 그거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뭐 저희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수도 없는 선제 탄핵에 뭐 탄핵에 아니 저에 대해서만 또 뭐 퇴진 집회며 하여튼 그런 게 저 거대 야당과 또 여러 가지 저 시민 단체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뭐 법안이고 저 예산안이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또 수없이 이루어지던 탄핵 중에 국방부 장관 탄핵이라는 건 원래 다른 탄핵하고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탄핵을 한다고 하니 국방장관을 비워둘 수 없어서 옷을 벗겼고, 그리고 원래 이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검사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뭐 검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 거기에 대한 필드 리서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외교 안보나 이런 문제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방산 수출은 원래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국방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전략 전술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서 국방 협력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의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안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또 호주라고 하는 거는 인도 태평양에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요. 뭐 이종섭이를 어디 보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호주가 대사가 12월 말에 뭐 정년이라고 해서 했다 하는데 뭐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을 잡아 빼는 거는 그거는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정년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 뭐 정년을 넘겨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특혜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게 중요한 지역이고 2+2 하는 데니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변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1년에 2천 몇백 건을 받아서 기소가 0건이라는 얘기는 21년도 상반기에 출범을 했으면 21, 22, 23 벌써 3년치에 수천 건의 누적 사건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그 점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그 외교권, 외교에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 고려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게 선이냐 후냐고요. 그리고 무슨 뭐 저도 범인 도피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뭐 앞전 그걸 가지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사 받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엮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특임 대사를 임명을 해서 발령을 내는 문제, 제가 발령 낼 때까지 뭐 전혀 소환도 안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고 또 아마 그러나 이거는 비밀리에 추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까도 제시했지만 언론에 대통령실이 검토한다고 이미 9월 달에 23년 9월에 보도가 됐고 고위직에 확인도 해줬고 그리고 그렇다고 막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외교부에 추진을 하라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게 뭐 11월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내년 2, 3월에 정기 인사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거니까 뭐 화급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초에 아그레망이 이제 들어가서 아그레망이 나오니까 발령을 냈어요. 발령을 내놓으니까 이제 출국 금지를 그때 공개를 한 거라 그래서 출국을 하느냐 마느냐 발령을 취소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요 아그레망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발령을 낸 경우에 웬만해서는 그거는 어떤 그야말로 당장 구속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그거를 안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12월 초부터 그 출국 금지를 비밀리에 걸었습니다. 4번이나. 그런데 아마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건 거는 이종섭이 호주 대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외교부에서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마 뭐 야당에서도 알고 공수처도 알고 하다 보니까 출금을 걸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소환을 하고 뭐 만약에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출국 금지를 걸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발령을 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4번씩 걸었으며 더구나 3번밖에 이런 비밀 출금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소위 주소 불상이라는 허위 공문서까지 내서 이렇게 비밀 출금을 4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 공문서의 직권 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거대 야당과 공수처가 선거에 총선에 어떤 악영향을 주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선거 개입으로 아주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중간에 대사하다가 저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상당 기간 남아 있으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변호인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조사를 안 해주니 결국은 사표를 내고 아예 호주에 안 돌아가고 남아 있을 테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수사가 기묘하고 도대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 행사보다 우선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 후에라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릅니다. 1년 동안 저 이종섭 그 전 장관이 조사를 해달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 안 됐다. 안 부릅니다.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게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지 아마 23년 1년에 2천 뭐 아까 몇백 건이라고 하니 아마 한 5천 건 정도 이상이 누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막 떠들고 뭐 특검법 발의하는데 아니 특검법 발의를 뭐 한두 번 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뭐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렇습니다. 입을 틀어막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떠들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한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종섭 장관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인수위 때부터 들어와서 국방정책을 국정과제를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위산업협력이라는 거를 안보협력 차원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정권 초기부터 저와 함께 설계하고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주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보다 더 중요한 데인데 중동은 사실은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안보협력 베이스가 없으면 그래서 거기도 다 UAE와 사우디도 전부 군 출신 중장 대장 출신들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나 호주 중에 어디를 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호주가 자리가 있다 하니까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 만약에 공수처가 소환이라도 한번 했다 그랬으면 그럼 뭐 변호인 통해서 한번 물어보든지 해서 이게 상황이 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랬으면 당연히 정무적 부담이 있으니 발령을 못 내죠. 저희가 언론에 이미 다 공개를 했고 이종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겠다고 그리고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헌재에 갔으면은 과연 이게 탄핵이 판결이 났겠나 싶은 이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줄탄핵 같은 경우로 장관을 그만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교체하는 장관이 아니고 좀 더 나라 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것 같죠? 만약에 공수처에 이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부 알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되고 명확한 무슨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은 사건으로 기소받고 뭐 재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한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저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저는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입장이라 법정에 앉아서 제가 쭉 들어보고 막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솔직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또 재판부께서 제가 못 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보시고 저와 또 견해를 달리 하신다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기해서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어떤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여기서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다가 뭐 이 일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전부 제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조태용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예. 예. PPT 자료로 하시나요? PPT 자료하고 변론 요소는 이미 제출했는데요. 예. 장소 이동이 뭐 불편해서 그냥 네.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변론하시죠. 예. 조태용 피고인의 변호인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1번 그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범인 도피를 위한 대사 임명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 행사와 이를 보좌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 수행을 형사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는가 또 행정 절차상 흠결이나 미비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적절성, 행정적 비판 가능성과 형사 책임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와는 달리 형사처벌에서는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과 고의의 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조태용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스스로 출국금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기 때문입니다. 출국금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종섭을 수사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해서 범인 도피 의사와 계획하에 호주 대사의 임명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결정을 외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외교부 인사검증이나 법무부의 출국금지 및 해제,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심사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권이나 통제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검은 이를 공무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기능적 행위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설령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3년 12월 31일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인사검증, 공관장 자격심사, 대통령의 최종 임명, 출국금지 해제 및 실제 출국은 모두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을 떠난 이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행행위 이전에 이미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였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번입니다. 범인 도피죄에 관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냈으니 범인 도피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인 도피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직접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의도한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검이 2023년 9월부터 이미 범인 도피를 위한 인사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피고발인 상태였을 뿐입니다. 체포영장도 구속영장도 출국금지도 강제 및 임의수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차 수사를 회피시킬 범인 도피 객체라고 인식하고 도피를 계획하고 모의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명백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더구나 2023년 11월과 12월에 이르러 인사 절차를 추진한 과정 또한 특검은 수사가 조여오자 서둘러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전임 호주 대사의 정년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교체를 하기로 하였고 전임 대사의 정년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11월과 12월에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의 대사 임명을 실제 도피라고 볼 수 있는지 대단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수사를 회피하고자 했다면 수사를 피하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소재를 감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 전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호주 부임 후에도 불과 11일 만에 자진 귀국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하여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수처의 태도입니다. 공수처는 귀국 이후 다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수처 스스로도 해외 도피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다시 출국 금지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공수처 역시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신병 확보를 회피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 사실은 특검이 구성한 범인 도피 서사와 정반대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고의도 없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신병 확보가 직접 곤란해졌다고 볼 만한 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인 도피죄의 핵심 구성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3입니다. 특검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계획하고 인사조치부터 출국금지 해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 도피 실행의 착수가 무엇입니까? 인사조치를 시작할 때부터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행위에 비교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또는 체포를 직접 곤란하게 하는 행위나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서도 도피행위 실행의 착수는 출국금지를 알고 이를 해제해서 출국시킨 때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예비행위 또는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스스로 그 사실을 비공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2023년 12월 7일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통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도 대통령실도 외교부도 그리고 피고인도 모두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24년 3월 언론 보도 이후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출국금지 제도는 변호인이 변론 요소에도 첨부시켜드린 자료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사실상 그대로 승인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이미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출국금지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승인되고 통보 유예까지 결합이 되면서 국민은 자신이 출국금지 상대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통보 유예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출국금지 사실이 미공개였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저는 특검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2024년 3월 이후 우리가 모두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2023년 11월과 11월에 피고인도 똑같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범인 도피의 계획과 모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결과를 난 뒤의 시각이 아니라 행위 당시 피고인이 실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4년 3월 결국 특검은 2024년 3월 이후 형성된 사실관계와 사회적 인식을 거꾸로 2023년에 피고인에게 소급을 해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 확증 평양의 전형입니다. 피고인은 이종섭이 출국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도피시키려는 고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범인 도피의 고의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4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하나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사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위법한 인사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처벌하는 것은 인사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임용 절차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점수를 조작하였다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였다거나 심사 결과를 왜곡하였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사검증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행렬 인사기획단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그러한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출국금지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편람을 보면 출국금지 여부 자체가 인사검증 조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숨기게 한 것도 아니고 조회 자체를 막은 것도 아닙니다. 제도상 조회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심사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외무공무원 임용령은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는 일반 외교관과 동일한 방식의 획일적 심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어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전임 주호주 대사인 김환중조차도 이러한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외교부의 전통적 관례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이종섭 장관 때의 심사만 특별히 절차를 왜곡하거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법 위반 역시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5번입니다. 공모공동정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을 이 사건 전체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공모정범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부존재입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같은 방향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진행을 함께 지배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태용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의 진행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변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참모이자 대통령의 결정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는 외교부의 권한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은 또 그 기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금지와 출입금 해제 역시 법무부의 권한입니다. 피고인은 어느 하나도 지휘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모든 절차를 하나로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가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각각의 법적 권한 아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진행을 지배하는 기능적 행위지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관계의 이탈입니다. 설령 재판부께서 특검의 주장처럼 초기 인사검토 과정에서 일정한 공모가 있었다고 가정하시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실행행위 시작되기 전에 이미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으며 그 결과 기능적 행위지배마저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2023년 12월 31일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6일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인사검증, 공관장 자격심사, 대통령의 최종 임명, 출국금지 해제, 실제 출국은 모두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을 떠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자리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러면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두려워해서 그 실질적인 행위 지배력에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이 문제 삼는 핵심 실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그 업무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실행행위 이전에 공공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은 이후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6번입니다.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꼭 짚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검은 2023년 9월 또는 11월, 12월에 당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치밀한 범인 도피 계획이 있었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으며 단계적으로 인사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입니다. 특검과 같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증명해내야 되는 재판입니다. 2023년 9월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기용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실제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종섭의 주 호주대사 임명이 오픈되었습니다. 만약 특검 주장처럼 그때부터 이미 범인 도피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누구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다는 문제 제기 내지 지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제기나 지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문제 제기나 지적이 그 사고 안에 없었다고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대사 임명 가능성이 언론의 보도를 탄 이후부터 2024년 3월 4일 공식 임명 발표가 있기까지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범인 도피라고 규정한 언론 보도나 사회적 문제 제기 그 많은 좌파 유튜브 단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호주 대사 임명만으로는 범인 도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4일 이종섭이 주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나고 출국 금지라는 비공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출국 금지가 논란이 되면서 비로소 도피성 인사라는 사회적 평가와 여론이 형성이 되고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비난이 일기 시작했고 야당에서는 재빠르게 범인 도피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특검이 하나의 범죄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서사는 2023년 9월 또는 11월, 12월에 존재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 사후의 인식을 다시 2023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범인 도피 계획하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기로 하고 1년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사 구성하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결과를 먼저 놓고 과거를 해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의사로 행동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3월 출국 금지가 알려진 이후 형성된 범인 도피라는 세간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2023년 9월 내지 12월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범인 도피를 위한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종섭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비난하기도 어렵고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판장님, 결국 이 사건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 절차와 그 이후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하나로 엮은 형사사건일 뿐입니다. 변호인이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인 도피의 고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물론이고 2024년 3월 이후 형성된 평가와 여론을 바탕으로 1년의 임명 절차를 범인 도피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조태웅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조태웅 피고인 일어나서 판결 선고 전에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사권자가 판단하여 임명을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시 인사권자의 이러한 판단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특임공관장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 규정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크게 어긋난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 도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발상 자체가 제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외교부 담당자들 역시 그러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인도 아닌 국가공무원,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것을 수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생소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 역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사 임명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상병 사망 사고로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휴정하고 오후 2시부터 장호진 피고인 최종 변론부터 듣겠습니다. 예, 휴정합니다.